OX 문제예요.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이런 독서 지문 볼 때 제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다? 필요 없는 애들 날리는 거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어때? 나는 이 문장 그냥 날릴 거야. 건반의 움직임은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얼마나 깔끔해.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 눌렸네 1번. 나머지 둘은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2번. 2단계로 감지하는구나. 3개의 센서로 2가지를 감지하는구나.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된다. 여기 대놓고 정해진 순서대로라고 했고 이 말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는 눌림 동작, 나머지 둘은 세기를 감지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X 하시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마태존 사람 이름이에요.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가 있다. 마태존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진정한 업적 빼 중요한 말 아니야.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속에 집중했었다. 마르첼로의 아리아 기악곡인 것처럼 가사 언급하지 않고 주제 가락의 착상과 전개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기악곡은 뭐예요? 악기로 연주하는 거? 목소리로 내면 성악곡.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르첼로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요걸 좋아했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조는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거짓말하네. 마태조는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X 됐나요? 이게 실제 모의고사의 1번, 2번, 3번 이 보기에서 있었던 거 가져온 거예요. 다음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 운동량을 적게 교란, 운동량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 그러나 반대 얘기 나오겠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어. 관측 순간의 전자 위치, 즉 광양자의 전자의 충동 위치 측정은 부정확하다. 헷갈리면 빨리 쓰는 거지. 운동량이 적은 광양자는 다른 아이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속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끝.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치 측정이 부정확한 거 이 색깔이니까 이제 위치 측정은 또 다른 색깔로 할까? 위치 측정 정확하게 하려면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돼. 파장이 짧은 빛이면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에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돼서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죠.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저는 막 비례 반비례 이런 말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비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살표 방향이 같아. 화살표 방향이 같으면 비례야. 근데 화살표 방향이 다르면 반비례야.
뭐가 반비례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 운동량이 불확실해질수록 위치의 불확실성은 떨어져.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위치의 이거야 반대지.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떨어지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올라가. 즉,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다. 내가 측정하고 싶은 누군가야. 에헴. 얘가 얘기해. 너 나의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 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밑에 빈칸을 먼저 채울게요.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 때는 운동량은 확실하게 측정할 수가 있지. 하지만 위치의 측정은 불확실하죠. 운동량이 작은 거 대신에 운동량이 큰 광양자는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측정은 불확실하고 위치 측정은 확실합니다. 됐나요?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아니죠. 얘를 측정하고 싶은데 얘가 어디에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측정하고 싶은데 광양자 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서 충돌을 시킨다고? 엄청 다 많이 변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X.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파장이 긴 거 어디 있네? 여기 있다. 위치 측정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말 어렵네. 위치 정확하게 위치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건데 위치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나? 아니죠. X. 이렇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문 엄청 길다. 신나네 오늘.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효과는 어떠한 원리가 작용된 걸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사람의 귀는 음원의 종류는 알아낼 수 있지만 위치를 알아내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각 귀와 머리 측면의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추측해낼 수 있죠.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 수직 방향과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을 합니다.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인차도 큽니다. 개인차도 큽니다. 어디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바로 쳐다보는 애들 있고 저처럼 두리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와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추정합니다. 이어폰을 통해 두 귀의 크기와 주파수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수평 방향의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답이 나왔었네요. 공간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지?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뭐의 차이가? 크기의 차이가, 순서의 차이가 그런 거니까 정답은 X. 다음,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냥 하드디스크가 하는 일이군.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이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끊어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서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합니다.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단어 뜻이라서 그냥 네모했어요.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빨리 응답하면 좋은 하드디스크겠지.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하는 탐색 시간과 또 단어 뜻이죠.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대기 시간의 합입니다. 이것도 또 꼴의 공식이라고.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 1, 대기 시간 2 더한 겁니다. 접근 시간은 1 더하기 2예요. 그리고 이게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 하드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의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1번 데이터에 따라서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트랙당 섹터의 수, 이 얘기 나온 거 어디 있었을까?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해 놓고 미리 나눠 놓고 미리 숫자 정해져 있죠. 데이터에 따라 섹터의 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되어 있지. X. 대기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 시간 뭐였지? 앞으로 쭉 와서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받죠. 5. 이렇게 하시면 되지. 다음.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지문 안 보면은 너무 생뚱맞은데 8번 패스. 다음 9번. 죄송해요. 저희는이 아니라 주의는. 주의 알아요? 주의? 김주희 씨? 죄송해요. 그냥 주의예요. 명덕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명덕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마음.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있죠. 여러분들이지. 태어날 때부터 명덕이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명덕은 어떤 거야? 마음의 밝은 능력이야. 너무 좋은 거야. 밝고 아름다운 거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온통 밝고 아름답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둑놈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옆에 괜히 꼴배기 싫은 애들도 있지. 걔네들은 왜 그래? 기질에 가려서 좋은 명덕이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명명덕이라는 건 명덕이 발휘되게 공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동의 원인 뭐였어요?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면. 좋은 명덕이 망가진 게 아니라 좋은 명덕에 뭔가 때가 끼는 거지. 그러니까 X죠.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계곡 아래쪽에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승선교 중요한가?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로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고 보입니다.
아, 이거 알면은 너무 좋은데. 홍해라는 건 옛날에 요렇게 다리가 있죠. 다리에 요렇게 다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잔잔하게 흘러갈 거고, 여기를 요렇게 동그랗게 해 놓은 거. 동그랗게 해 놓은 거. 여기에 이제 막 얘네들 있을 거고. 동그랗게 해 놓은 거. 요렇게 동그란 부분. 요게 홍예예요. 홍예. 어디가 있어?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 동그란 데를 통해서 보면 저쪽에 강선루라고 하는 누각도 보일 거고 산자락도 뭐 이렇게 보이고 그럴 건가 봐요.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에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와 이어져서 원 모양을 이루고, 아, 여름이 되면 여기 이렇게 비춰진대. 얘네들이 이렇게 비춰진대. 이러한 홍해가 비춰지고 수목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칩니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어우러지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룹니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가며 다채롭게 드러납니다. 홍해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서 생긴 원은 어디 얘기하고 있지? 여기 얘기하고 있네. 승선교의 미감, 아름다운 느낌을 형성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하시면 되지. 다음. 네, 오늘 꽤 지루한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거 참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우주에서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전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뭐예요? 지구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느낌이지. 지구가 있어요. 요렇게 어디가 있냐? 지구 요렇게 있어. 아, 원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그릴까? 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지구의 북극에 자전축이 있을 거죠? 자전축이 있고 지구는 어떻게 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 너무 기울이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적도라고 할까? 위로 쏘면 어떻게 이쪽으로 휘어져서 가겠지. 여기 적도 쪽에 있는 나라에서 일본을 향하여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면 옆으로 가서 떨어질 거예요. 왜? 지구가 자전하는 힘에 휩쓸려 갈 거니까. 전향력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 이런 거지.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이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 관련이 있다. 큰일 났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에도 영향을 받고 물체 이동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지표 기준으로 이동 속력이 빠르면 전향력이 크다. 지표의 정지에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전향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합니다. 남반구, 적도에서 남반구, 여기에서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왼쪽으로 편향되게 합니다. 이렇게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살펴봅시다.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남위 30도야. 그러니까 어디야? 남반구란 얘기지. 남반구에서 정남쪽의 목표 방향으로 진행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으로 떨어진다.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렇지. 이쪽으로 던졌는데 오른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가서 떨어지죠. 이쪽은 동쪽, 서쪽 어디야? 동쪽이지. 남반구라서 동서남북 방향이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떨어집니다. 데스크. 제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거 그려본 거지. 지구. 그리고 화살표 2개 그려놓은 거밖에 없어. 데스크.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옆에 쓴다던가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 보면 글만 쭉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기계 장치 설명할 때 기계 장치를 그려보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봐. 무조건 그거 설계도부터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랑 걔랑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또 있을 거예요. 밑에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끊어. 형광등의 구조.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 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필라멘트 방출된 열 전자 1, 수은 입자 2, 1과 2가 붙으면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1 더하기 2 하면 자외선.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붙어진 형광물질에 닿으면 형광물질 3, 빛으로 바뀝니다. 빛은 1, 2, 3 다 합쳐진 거네. 이때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거 혹시 무슨 색인 줄 알아요? 나중에 전구 사실 때? 주광색. 주광색이야. 주황색 아니야? 주광색. 어디가 있어? 형광물질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그러면 형광물질은 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빛의 색에도 영향을 주고 빛의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백열 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은 전력 소비가 낮구나. 알전구 본 적 있어요? 그거 만지면 뜨거워. 또한 백열 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어서 수명도 5, 6배 정도 깁니다.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수은 입자 어디 있지? 2번이네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필라멘트에서의 방출되는 건 누구야? 열전자지.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 X. 됐나요? 1번, 2번 아예 따로따로 해놨는데 뭐 어떡할 거야? 다음 우리 15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눈 풀리고 있는 거 알아요?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회사에서 쟤한테 일을 시켰는데 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이게 감이 안 와. 숫자로 나타나지를 않아.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끊고 이러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란 뭡니까?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 내가 이 회사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익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 자발적으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협력 관계를 끊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요번에 열심히 하면 보너스 준다라고 해놓고서 난 솔직히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보너스를 안 줘. 열심히 일할 거야 이제? 안 할 거예요. 따라서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묵적 계약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 거짓말하고 있네.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 주관적인 평가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지. 됐나? 여러분들은 이런 지문을 잘 받으셔야지 나중에 사장님 하실 거니까 직원들을 요렇게 대우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최근에 그 대기업들은 직원들한테 밥을 주는 거를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네이버인가 넥센인가 여기는 밥값이 7,000원인데 7,000원짜리 밥 구내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준대.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밥값이 사실은 공짜지. 이렇게.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막 이사를 하는데 회사 근처로 자꾸 이사하려고 한대. 재택근무를 해도 밥은 회사 가서 먹는 거지. 밥만 회사 가서 먹고 집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7,000원 버는 게 아니거든. 7,000원으로 사실 먹을 게 없어. 요즘 냉면 나 너무 좋아하는데 7,000원짜리 냉면이 없어. 여기 한 대 앞에 화평동 냉면 맛있어. 관계자 아니에요? 근데 그 화평동이 원래 인천에 있어. 인천역에 내려서 이렇게 뒤로 걸어가면은 이게 골목이 다 냉면집이야. 이렇게 세숫대야 냉면. 이렇게 사리도 무료로 다 보너스로 주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가서 하나는 물냉, 하나는 비냉 해가지고 먹고 거기에 만두 먹고. 역시 만두는 고기 만두죠. 어느 날부터 김치만두가 입에 잘 안 맞더라고. 역시 고기야. 배고프죠?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하대. 뭐가? 법과 정의의 관계가. 법과 정의의 관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강제도 하지 않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법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옆에 사람 때리면 안 돼. 물건 훔치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이러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 우리 이거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지 않아요? 경험에 앞서서 존재한다. 경험에 앞서서 존재합니다. 선험적. 이 단어 자주 나올 거예요. 철학 지문에서. 선험적. 경험 이전에 알게 되는 것. 아주 시도는 좋았어.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인간 본성이 근원을 둡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서 참, 거짓,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장수풍뎅이가 참거짓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 걔네들한텐 자연법이 없어. 하지만 인간한테는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참거짓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연법 사상에는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거짓 선악을 분별하는 거 뭐? 본성이 깃든 이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 됐나요? 다음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또 오타죠. 질량이죠. 질량.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물질은 어떠한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망원경은 진짜 우리가 보는 이러한 망원경이나 천체 망원경이 아니에요. 전파 망원경 이야기를 하는 거야. 컨택트 말고 콘택트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영화가 너무 좋아. 제가 고등학교 때 펜레터드 썼던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저 헐리우드 배우한테 펜레터드 써본 적 있어요. 당신 너무 좋아합니다. 네, 당신은 한국이란 나라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당신의 작품을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본 적이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지? 조디 포스터가 주인공이고 코스모스라는 책 알아요? 칼 세이건? 그 아저씨가 감수를 해준 영화야. 그러니까 꽤 지식적인 면에서도 괜찮아. 거기에 보면 망원경이 나와. 그냥 들판에 있어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이냐면 저기 스카이라이프 이런 접시 같은 망원경 있죠. 이거 거기에서 이제 전파를 찾는 거야. 전파 망원경. 어떠한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치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물질의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은하들이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하들, 별들 모여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걔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속력이 얼마구나는 눈으로 관측이 되지. 저런 애들이 저만큼 저속도로 회전을 하려면 질량이 얼마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계산이 된대.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훨씬 빨리 움직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반짝 저 별들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 저기 뭐가 있어. 그래서 암흑물질이란 개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암흑물질은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밝기로 질량을 추정했다고?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을 은하단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합니다. 자, 살핍시다. 누가 더 커?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누가 더 커?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더 커. 이렇게. 그러니까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얘가 더 크대. 거짓말.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더 큰데요. X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